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강동만의 좀비 정치에서 제2장 윤석열은 법조공화국을 완성하려는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대통령 후보 상위권과 국회의원의 예를 들면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사회의 다른 부분보다 한 정도가 아니라 우대받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주의 변호사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변호했던 홍지혜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선정했습니다. 전주의 변호사는 성희롱 의혹 대학 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대학 측 변론을 맡아 승소 판결을 얻은 인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8대 59명, 19대 42명, 20대 49명, 21대 46명 등 각 국회의 15%에서 20%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안정화, 유권자의 학력, 학벌 우대 풍토, 정치 진입 실패 시 경제적 여건에 있어 이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공천에서 떨어져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정치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이상적 정치인은 정치가 수입원이 아닌 사회를 위한 개인의 절대적 봉사나 헌신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것이 보장된 변호사 모델이 한국 정치의 정치인의 모델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막스 베버도 변호사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지배적 역할을 해왔던 이유를 이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12월 5일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이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정권 불가론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박 3일 전북 일정 마지막 날에도 시장을 들러 즉흥 연설을 펼쳤습니다. 먼저 검찰 출신 세력으로 이뤄진 검찰 정권은 과거 군사 정권만큼이나 결코 들어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검사 집단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전면에 서는 순간 사법은 물론 정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사 사칭 정권론으로 맞섰습니다. 2002년 검사 자격 사칭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의 전과를 돌려 공격한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담긴 선거 공보물입니다. 이 후보는 PD가 물어봐 검사 이름과 사건의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검사 사칭을 도운 걸로 판결됐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02년 시민운동가였던 이 후보가 인터뷰를 위해 PD를 만났고 물어본 것을 알려줬다가 생긴 전과란 취지입니다. 그러자 당시 PD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알려준 게 아니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사인도 주고 메모도 주고 뒤에는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 주는 것을 연출도 하게 된 거고 옆에 앉아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왜 그럼 1심, 2심, 3심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자신이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선거 때도 이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소명을 했고 이 소명에 대해선 이후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검찰 정권론은 검찰 사칭 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에서 2021년 12월 1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공수처의 중립성과 수사 효용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70%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삭제된 권한 행사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되는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건은 4건. 이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이 한때 집중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영장은 법원에서 3차례 기각됐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라는 구호는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 민간인들까지 전방위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통신사찰 논란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로선 나름의 이유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 경찰도 하는 수사기법이고 아마추어라고 자인한 수사력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정치권은 성별과 연령에선 다양성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직원과 전공 분야에서는 법조인이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임기 말에 몰락한 이유는 내부의 이질성이 아닌 동질성,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작가 강준만은 토로합니다. 윤석열은 이 청주의 기업에서 최저시급제, 즉 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막고 대단히 비현실적인 제도이며 기업 경영에 지장이 많다라는 연설을 했다가 여야에서 날아오는 비판의 돌을 혼자 다 맞게 됩니다. 작년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사업에선 주 52시간제에 있어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두어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즉, 주 52시간제는 폐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일단 대체 인력을 고용해 해법을 찾았더니 일주일에 52시간 근무제를 무리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키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가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초과 근무 수입이 줄었지만 과로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10% 가까이가 아마 수입이 줄어든 걸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78만 3천여 개, 780만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해당 기업 10곳 중 9곳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며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세업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6개월까지, 선택 근로제는 3개월까지 확대 시행하고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며 추가 야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심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작가는 앞에서 실책한 윤석열을 오직 정규직 중심주의로만 통하는 친노동적, 선진적 노동관으로서 공격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의 반노동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암시합니다. 1차선 도로에서 두 대의 같은 차가 서로 마주보며 전속력으로 충돌하기 위하여 미친 듯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가 없는 이는 바로 도로 밖으로 핸들을 틉니다. 이런 것이 담력이 누가 더 강한지 따지는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치킨 게임을 보게 됩니다. 11월 29일 이준석은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라고 쓰고 잠적해 버립니다.
나흘 만인 12월 3일 울산에서 윤석열은 이준석과 만나 그동안의 갈등 해소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언론에 공개하며 1차 치킨게임을 끝냅니다.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늘 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단한 인물 알고 있으면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진짜 상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상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저는 뭐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오면 만나실 계획은? 의제를 사전 조율하자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도 안 만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2021년 JTBC 뉴스에 출연한 이준석은 윤 캠프의 자신 모욕 주기를 비판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선의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게 다 후보의 권위를 빌려서 호가호위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의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정권 교체를 못해도 좋으니 실패한 대통령 옆에는 가지도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봉합은 다시 18일 만에 12월 21일 울산 회동에서 이준석은 다시 반기를 듭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 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조수진의 항명에 따른 거라지만 윤석열이 지시만 받겠다는 조수진은 곧 다시 윤석열과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건 모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리더십이 부재한 윤석열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작가 강중만의 분석은 이 두 번의 치킨게임의 중심에는 이준석의 자기중심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1월 6일 밤 윤석열과 이준석이 극적으로 다시 봉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수준을 공개 석상에서 자주 얘기하며 난처한 적이 많게 만드는 이준석을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 이준석 역시 싸가지 없는 말투로 비록 이상의 싸가지 없는 언행을 해대는 것이 두 사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2021년 12월 3일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이 맡아 네 번째 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선거를 이기고 나서도 사실상 배신을 당하거나 갈등 때문에 퇴장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홍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 김종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권한과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열망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재계를 육성해가면은 나중에는 재계에게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경제 사회 구조의 시정이 없이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민주화하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안 하고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활성화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은 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탐욕을 절제를 시켜서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 의회 정부입니다. 그런데 의회 정부가 거기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결국 가서는 시장 경제는 정부에 가서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놔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은 관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망을 권력욕으로 잘못 인식하여 나쁜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종인을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하였듯이 김종인은 안철수의 상당한 안티입니다. 작가 강준만은 단독자 기질의 그와 비슷한 성향의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서로 마치 자석의 같은 극들이 서로 밀어내는 장면이 책을 보며 저는 떠올랐습니다. 김종인이 선거 때나 당 위급 상황 시 김종인을 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 강준만은 한국 거대 양당이 땅과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서 자급자족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땅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국민과 많은 거리를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겠죠. 두 정당 모두 강성 지지 당원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확실하고 국민의힘은 그 지배에서 서서히 나오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 최고위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옹호한 세 사람이 1, 2, 4위가 되어서 당선된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끝나고 나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권이 오만과 독설 때문입니다. 민심이 바다로부터 고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더 큰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윤석열이 동의 없이 김종인은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윤석열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대중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네, 지지율 위기 속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6개 본부장 전원이 사퇴할 예정이고요. 신지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 수석부위원장도 조직 쇄신을 요청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개편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봤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정서에 맞게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며 선대위 개편 과정을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 후보는 현재 이후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최근 발표했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후 당사로 이동해서 서민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선대위 개편 소식이 전해진 뒤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3일 오후 김종인은 언론에 공개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겪어보니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 없다며 자신은 윤석열의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 좀 해달라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해버리고 맙니다. 단둘이 나누어야 할 얘기를 언론에 보란듯이 발언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김종인은 언론에 대고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하여 윤석열이 동의는 필요 없으며 급기야 연기만 좀 해달라는 발언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작가 강준만은 이 발언에 대하여 의도한 것이든 의도한 것이 아니든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여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설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작가는 김종인이 굉장히 겸손한 발언을 한 것은 이재명 측에 대선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꼭두각시 프레임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헌납하였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즉시 여권에서는 꼭두각시 프레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에 박근혜를 만들려 하냐, 이원욱, 결국 윤 후보가 허수아비 껍데기라는 것을 자인했다. 김종인은 자신은 미완의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윤석열과 손잡았고 윤석열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정치 경험과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서로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원래 비즈니스라는 것은 합작의 형태의 사업으로 한쪽과 다른 한쪽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윤석열 두 인물이 우위를 따져보자면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김종인은 나름대로 선거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만족하였으나 선거의 방향이나 전략을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해달라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당당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어떨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탁하고 검찰개혁에 들어가려고 법무장관 2명을 파견하였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조국, 추미애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격하여 현 정부와의 갈등을 빚었고 그런 모습은 권력에 굽히지 않는 검사의 진정한 정의수호로 여론이 형성되어 2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검찰총장에서 야권 대선 유력 후보로 추대된 인물이 아니던가요. 검찰총장에서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추대된 인물입니다. 김종인이 평생을 정치를 하여서 윤석열이 부탁하여 선거 캠프에 들어왔어도 꼭두각시설이 나온 이후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이 선거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윤석열은 그런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뛰고 있는 대선 레이스가 아니었습니까? 선거 방식은 김종인의 대표성과 새로운 정권에 대한 열망은 윤석열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실언과 그에 따른 김종인이 조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김종인이 예고 없이 선관본부장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고 싶어 한번 큰맘 먹고 던져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모셔갈 때는 언제고 이 사고방식이 맞지 않아 김종인은 사퇴 직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여 분 동안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윤석열을 작심하고 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2 안철수가 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의 서로의 이익과 정당을 위한 물밑 접촉과 명분을 내세우는 풍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종인은 이제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 선을 서로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종인, 야당의 정권교체의 주인공이고 싶은 윤석열.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은 어느 공식 행사에서 만난다고 해도 서로 인사는커녕 눈빛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종인도 한번 버린 사람은 오래전부터 말을 섞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정치판은 오늘이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지금이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